그 단어를 그때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했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권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집권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JP와 연합을 통해서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저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에 박빙 승부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교훈을 놓고 보면 절대로 야권 독립적으로만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관심사가 정권 교체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택들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집권 가능성을 멀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생각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는 폐쇄주의, 순혈주의, 그리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만 봐주는 온정주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적으로 돌리는 이중잣대, 이런 것들이 집권하지 못하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야권 내에서 불평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너무 어렵다, 집권하기 힘들다.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세우려면 외연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때만 운동장이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배척하는 행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득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담긴 뜻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그 강구한 40% 이상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아주 맹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 야권의 저변 확장,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대로 간다면, 제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당내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제가 위기감을 가졌었던 것이 이대로 간다면 무난하게 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 예상 몇 석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 예상 보도들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질 거라는 게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무난하게 질 것이라면 차라리 외부에서 커다란 충격으로 야권 전체가 혁신 경쟁에 나서서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 아니겠는가. 그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도 저는 저와 그리고 또 이제 새정년이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말로 좋은 인재들을 국민께 선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집권 비전도 선보이면서 그런 치열한 혁신 경쟁 속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는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서 있다. 그 말씀이 가장 솔직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패하거나 막말하거나 갑질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만 항상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뺏어가는 분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이런 3대 원칙은 배제의 원칙이 아닙니다. 참여, 개방, 연대의 원칙 하에서 이제 모든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총선 넉 달 남은 기간은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 다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 제대로 잘 지키고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고 가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야권 통합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질문 속에 저는 마음이 담부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에 대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한가 세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실정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든 야든 긴장하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정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국민들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폭주할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민주주의 상권 분립 원칙조차도 무시합니다. 이런 정권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 권력기관들이 줄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줄서게 됩니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하면 정권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에 줄선 사람들 그 다음 정권에서 중용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권력기관들도 어느 한쪽에 줄서지 못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여야 모두 집권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선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여야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집권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실정 때문에 야권에게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국가 운영을 못하면 나중에 그 폐해는 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야권이 집권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야권이 단순히 지금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집권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에 맞는 진영들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대표 시절에 당직 인선을 위해서 인재풀을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그 세 가지 군의 전문가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IT 과학기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미래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지금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야가 바로 그 세 가지 분야입니다. 경제, IT 과학기술, 외교입니다. 그런 인력풀이 없는 정당을 누가 숙권 가능한 정당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말로만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제가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낡은 정치를 바꾸는 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낡은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정당 낡은 정치를 바꾸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낡은 정치 바꾸지 못하면 저는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실명 거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서 말씀드리고 평가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연대의 3대 원칙 이런 분들과는 함께하지 않겠고 그를 제외한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 그 약속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낡은 정치 청산이 절대 권력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낡은 정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 낡은 사고방식, 행태, 문화, 그 다음 또 낡은 리더십, 그리고 낡은 제도들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낡은 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구보수적인 기득권에 복무하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이분법적인 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편협된 사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화들을 말합니다. 낡은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런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통하지 않고 불림하려하고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는 그런 리더십이겠죠. 그리고 또 낡은 제도라고 하면 곳곳에 있습니다. 가장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경제제도와 경제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 분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낡은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새정년에서 안철수 10대 개혁 과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제가 구체적인 그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새 정치의 구체적인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나씩 제기하고 입법에 들어가고 있는 공정성장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장 가능합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구호로만 정치인들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이는 분들에 대한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사명감과 믿음 하에
공정성장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정성장론을 한번 이제 보시면 굉장히 방대하게 지금 압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 대통령께서 그때 눈물을 흘리셨는지 안 흘리셨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가 개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모습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구나. 국가 개조를 하고 있구나. 21세기 대한민국을 1970년대 대한민국으로 국가 개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퇴행적이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남 탓하는 것.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은 제 나름대로 심정을 절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론관 연단까지 그 걸어가는 5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긴 5분이었습니다. 거기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자분들 사무실이 있는 역 복도로 쭉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다 옆방에 다들 계시기 때문에 문 대표께서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 한마디를 만약에 하시면 아마 기자분들이 그 문에서 뛰어나와서 저한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갔는데 결국은 연단 앞에 서게 된 제 자신이 참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